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8월 설비 투자가 7월 대비 1.4%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외환 위기 당시 1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20여 년 만에 최장기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통계청은 지난 3월에서 4월부터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 증설이 마무리되면서 둔화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출시 예정인 신차를 2018 파리 국제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고성능과 친환경, 디자인을 앞세운 이번 신차 판매를 통해 향후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세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화경 오리온 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이화경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한 가운데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신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화요일장인 우리 시장은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나프타 협상은 긍정적으로 흘러갔지만 앞서서 계속해서 장기화됐었던 이슈였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가 오늘 우리 시장을 크게 강타한 모습입니다. 군함 충돌 소식이 나오면서 악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간신히 2,300선을 지켜냈고 코스닥 지수는 800선이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 안에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더욱더 컸는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의 2% 넘는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장에 대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수급 물량이 대량으로 좀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 분위기 참 어려웠는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마무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다음 시장이죠. 목요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5% 하락한 2,309.57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64% 하락한 794.99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세가 돋보였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셀트리온까지 모두 하락하면서 1% 넘는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45,700원에, 셀트리온은 288,5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제약바이오 업종의 큰 폭의 하락이 돋보였습니다. 신라젠은 15% 가까운 급락으로 91,4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웅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는 상승 출발했지만 꽤 어려웠었던 시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강연의 소식이 참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연의 소식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실까요? 네, 이번 강연에는 2018년 마지막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400명 소수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꼭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월에 1,700명이 왔었던 것에 비하면 사실 소수죠. 그래서 예약자들에게만 정확한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예약을 안 하시면 못 와요. 접수가 딱 끝나면 서울경제TV에서 접수 완료됐습니다. 이제 예약 못 받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접수하시고요. 그리고 무료예요.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좀 그 기준을 지켜달라 설명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어떻게 장소 알아갖고 뒤늦게 오시더라도 아마 못 들어갈 겁니다. 입장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전달할 겁니다. 최근에 뉴스 보면, 미중 무역전쟁이 아니라 정말로 나중에 군사적 충돌도 언젠가 할 수 있다는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요, 2016년 11월 강연회 때 이미 했어요. 2016년 11월. 작년도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봄부터 뭐라 그랬죠? 미중 무역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오시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주식에서 파생하고 현물 어떤 전략이나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물 옵션 할 것인지, 주식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현물에서는 지수 전망, 우량주, 개별주 각각 맞든 틀리든 압축해서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수를 예측하고 종목을 압축하지 않으면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일반인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차피 이 바닥 언젠가는 떠납니다. 오래 있을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가 아닌 다른 전문가를 찾을 때 그 사람이 지수를 예측하는지, 그 사람이 종목을 압축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동산, 국내 정치, 북한 문제, 기타, 플러스 알파, 제가 평소에 분석했던 미래 전망, 저는 별의별 거 다 분석하거든요. 인구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꺾인다,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서부터 경제적인 거, 하여간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아주 집중력 있게 제가 짧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는 정말 중요하고 또, 소수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드리는 거. 솔직히 말해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정확성, 두 번째가 희소성입니다. 정확한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뭐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는 소수가 아닌 게 더 좋은 거죠. 그게 진짜 정보의 메리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강연에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접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은 안 됩니다. 그리고 목금 이틀이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무료 강연회입니다. 소수 정예로 또 강연회를 진행하는 만큼 그만의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400명에 한해서 소수 정예 무료 강연회인 만큼요. 예약 전화 꼭 주시고 오셔야 되니까요. 1577-7451번으로 예약 꼭 하시고 좋은 강연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 저녁은 학과장 정응 대표님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1교시는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수급 이탈이 이어졌었고, 코스닥이 꽤 큰 폭의 급락 이어간 상황입니다. 자, 먼저 학과장 정훈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 분석을 해볼까요? 오늘 방송 내용은 평소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집중해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황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강연에 제가 잠깐 놓친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오시면 제가 1:1 사진 촬영이나 사인이나 다 해드리겠습니다. 단, 종목 상담은 하지 마세요. 강연회 끝나고 나서 나가는데 쫓아와서 종목 상담하는 사람 치고 제가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주식 전문가 19년째 하고 있어요. 강연을 어디 한두 번 했겠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최대한 모든 거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코스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 수급으로 21선 이탈. 이게 포인트고요. 코스닥은 똑같아요. 역시 최악 수급으로 61선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이탈의 어떤 그 기준은 다르긴 한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9월 28일이죠?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금요일 고점을 돌파해버리면 이게 비정상일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정상적이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방송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거짓말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조금만 그게 해석이 가능한 사람들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고점이라는 얘기잖아요. 반등 한계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장중 고점을 돌파하면은 비정상일지라도 일단 조금 더 가는 걸로 인정하자.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내려간다. 무슨 얘기냐? 정상적이라면 더 이상 못 간다는 얘기죠. 반등 한계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제가 뭐라 그랬죠? 9월 14일입니다. 이것도 9월 14일 VOD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120선만 보자. 어쨌거나 120선 돌파해서 가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현재까지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하나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트럼프 이전의 주식시장과 트럼프 이후의 주식시장은 완전히 달라요. 트럼프 이전의 주식시장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동반 성장하고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뭐라 할까요? 좀 서로 같이 함께 번영을 누리는 이런 패러다임이었다면 트럼프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패러다임이 달라졌어요. 왜? 트럼프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미국만 좋아하시는 경제 흐름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미국만.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디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증시에 추종하는 한국 증시를 너무 그냥 무비판적으로 습관적으로 받아들였던 분들은 올해 엄청나게 골탕 먹었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아예 초보자들은 모르겠지만 5년 길면 15년 정도 되신 분들은 원래 한국은 미국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증권사 애널리스트조차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미국 따라가겠죠. 근데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 분석,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2월 이후부터는 미국 지수를 참고를 안 했다. 왜?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는 왜 참고 안 했냐? 미국이 가더라도 중국이랑 한국은 빠질 수 있다고 본 거죠. 왜? 트럼프 이후에 패러다임이 다르니까. 근데 미국이 빠지면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이 가도 한국, 중국은 내려갈 판에 내려가면 더 내려가는 거니까 별로 신경 쓸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 12월까지 분석한 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뭐만 봤냐면 2600선이 갈 거냐 말 거냐. 딱 갔잖아요. 가자마자 밀리고 나서 바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하고 북한군대 두 가지만 분석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미 그런 어떤 거를 참고했죠. 차트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입니다. 제가 그랬죠, 금요일에. 금요일 종가를 넘어가면 인정해야 된다. 비정상일지라도. 근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뭐라 그랬습니까? 참, 정말 이것도, 평촌 매니아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제가 9월 14일 날 방송 출연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120선을 계속 넘어가서 유지가 된다면 반등이 가짜라도 비정상이라도 지속되는 거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옥신각신하다 결국 오늘 확 내려가 버렸잖아요. 결국 코스닥은 9월 14일, 코스피는 9월 28일 정확하게 예측한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정상 흐름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큰 흐름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작년 5월 중순에 2017년 5월 중순에 2600선 간다고 분명히 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전달했어요. 서울경제TV의 각종 프로그램에서 5월 중순 이후부터 2600선 간다고 얘기했고요. 2600선 가자마자 꺾이고 나서 대세하락 선언했고 계속 이어져 왔는데 아마 이 방송 계속 보셨던 매니아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솔직히. 제가 올해 거시적 시황하고 단기 시황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맞췄는데 여기서 제가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예측이 틀렸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틀리고 이렇게 당황할 정도면 이건 정상은 아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내려오잖아요. 아직까지 뭐 내일 또 반등 나오지 말라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흐름상 꺾이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어차피 여기서 흐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일단은 늘 드린 말씀이지만 비정상 구간, 그러니까 왜곡과 변수가 없다면 저는 크게 틀리질 않아요. 적중하거나.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비정상 흐름이 나오면 거꾸로 그거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1교시 시황 분석론 안에서 시황에 대한 분석을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이전에 같은 기조로 보고 계시고 주 초반, 이제 내일을 기준으로 주 초반과 주 후반에 대한 분위기, 후반에 가서 더욱더 좀 방향성이 또렷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의 관심 종목도 만나볼게요. 어제 이어서 오늘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가장 주요 깊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주요 깊게 보셨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키움증권하고 대우조선해양인데요. 그래서 증권주하고 조선업종 점검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키움증권과 대우조선해양을 선정을 하셨는데, 자, 일단 증권업종에 대한 종목과 그리고 조선업종 최근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인데 사실 키움증권 괜찮은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상장, 비상장 증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사 중에서는 나름대로 실속이 있어요. 내실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한데 지금 지수가 불안하다 보니 여기서 크게 가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홀딩하신 분들은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요. 위보자는 여기서 좀 내려왔다고 매수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이죠. 그때 이제 고점 찍고 계속 내려왔다가 8월 중순에 지수 저점 찍을 때 같이 찍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수랑 연동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지수 보면서 이건 대응하면 되겠다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이거는 보유자는 무조건 매도 관망 필요하다 설명드리겠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속된 말로 이게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월봉으로 본다 그러면 참 기가 막히죠. 자, 보실래요? 월봉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환산주가로 과거에 얼마까지 갔었느냐? 32만 5천 원까지 갔던 겁니다. 32만 5천 원. 그게 감자되고 뭐되고 하면서 18,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감자가 되기 전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됐었죠. 됐었다가 작년 연말에 한번 저점 찍었어요. 연말하고 올해 연초에. 그리고 나서 올라갔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투기적이지 않나 봐요. 네, 투기적인. 그러니까 감자가 나온 종목들이 가끔 종종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물론 지금 조선업종에 대해서 이미 바닥이 왔다, 바닥이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빠져나오시기 바라겠고요. 절대로 여기서 신규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요. 어쨌든 최근에 조선주들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파생해서 주식 선물 하신 분들 있죠. 그럼 조선주들이 많잖아요. 현대중업, 삼성중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밀포조선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들어가셔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주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시적 트렌드는 아직은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감자까지 됐다가 이제 거래 재개되고 지금 움직이는 주식인데 솔직한 말로 여기서 약간 실적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트렌드 자체는 위험한데 지금 너무 과도하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도하게 간 주식들 좀 경고 사인 내드린 종목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항공우주잖아요. 그러더니 결국 물론 악재가 터져서 내려가긴 했지만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두 가지였습니다. 키움증권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는데요. 키움증권은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위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부분이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그동안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보유자는 무조건 매도 후에 좀 지켜보는 관망이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으니까요. 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 시황 분석론을 통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네, 오늘 2교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2교시는요, 종목의 역사 시간입니다. 자, 한 종목에 대해서 그 흐름을 이해한다면은 다음 방안에 대해서도 잘 헤쳐나가실 것 같은데요. 자, 매 시간마다 이 종목, 각각의 종목들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만나볼지 궁금한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한 역사를 배워볼까요? 네, 저는 매주 월요일에 교육시키고 화요일에 이제 종목 히스토리 준비하잖아요. 근데 사실 월요일은 뭐 전혀 고민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과거에 제가 만들어놨던 교육 자료 가지고 저희 스태프들이 그냥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방송하기 전에 오늘 이거냐 하고 보고 그냥 바로 방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월요일은 제가 방송 준비할 게 없어요. 네, 저희 직원들이 텍스트를 딱 올려주면 오늘 이거 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또 중고등학교 교사했었고 대학에서도 교수까지 했던 교육자 출신이니까 솔직히 뭐 강의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화요일이 항상 고민이에요. 어떤 종목을 해줘야 되나. 해줄 종목은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걸 좀 재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유익하게 할까 고민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삼양식품을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2007년에 중장기로 추천했던 개별주 삼양식품 이렇게 했는데 삼양식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잘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물론 삼양식품을 지금 매수하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뭐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주가인데 삼양식품의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음식료까지 좀 아주 더 포괄적으로 좀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꼽아왔는데 먼저 그럼 삼양식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역사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원래 1961년에 삼양식품공업 주식회사로 설립을 했습니다. 61년에 설립을 했으니까 지금 꽤 된 거죠. 지금 보니까 한 58년째죠, 벌써. 58년째. 61년생들이 지금 58세니까, 58년째인데,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설립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삼양식품은 뭐가 포인트였죠? 라면이었잖아요. 근데 라면의 원조였던 삼양식품이 우지파동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다는 것까지는 아마 주식투자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0년 이상 주식투자를 했거나 지금 연세가 뭐 한 60 이상 넘는 분들은 알아요. 주식을 안 했어도.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그리고 초보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원래 라면의 원조는 삼양라면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처음에 잘 나갔어요. 그런데 우지파동이 뭐냐면 이게 그 일종의 그 라면 만들 때 들어가는 기름이 당연히 어떤 그 좀 안전한 게 돼야 되는데 그게 뭐 어쨌든 공업용이다 해서 말이 많았었어요. 나중에는 뭐 시간 지나서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악재가 터지면서 회사가 그냥 거의 일순간에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부각된 게 뭐죠? 농심이었죠. 사실 만약에 우지파동만 없었더라면 삼양식품은 지금 농심을 능가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농심을. 그래서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농심은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은 거죠. 만약에 삼양라면이 굳건했다면 농심이 오늘날 이 정도 위상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농심은 반사적인 이익을 본 거고 삼양라면은 어떻게 보면 참 선두기업, 개척기업이었다가 참 억울한 이런 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바로 삼양식품의 지분구조예요. 자, 1주주가 누구냐? 삼양 내추럴스 33%됩니다. 2주주가 누구냐? 현대산업개발 16.95% 정확하게 약 17%죠. 시청자 여러분, 약간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아니, 삼양식품에 왜 현대산업개발이 저걸 갖고 있나?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평택촌놈이잖아요. 저는 경력이 실제로 기니까. 제가 진짜, 저는 정말 30년 주식 투자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현재는 뭐, 오너가 바뀌었지만, 과거에, 그러니까
고 정주영 회장님 동생 고 정세영 회장님이 오너였었잖아요. 현대산업개발. 그래서 원래 그 현대가가 고 정주영 회장님이 창업을 하고 또 사실은 자동차 쪽에서 고 정세영 회장님이 굉장히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현재 그 정몽구 회장한테 넘겨주고 대신 건설사를 하나 해라 해서 만든 게 현대산업개발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따로 현대산업개발 따로죠.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파크 브랜드 있잖아요. 그건데 참 신기하죠. 아니 삼양식품 2대 주주가 왜 현대산업개발이냐. 그 당시에 삼양식품의 오너하고 정세영 회장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였어요.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지분이 이제 그러니까 자본이 처음에 딸리는데 2주주, 3주주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적대적 M&A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군으로 확보한 게 바로 현대산업개발이에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2주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죠? 네. 웃기지 않습니까? 왜 저게 그런 생뚱맞게 현대산업개발에 들어가냐. 그래서 여태까지 간 건데 현대산업개발은 어쨌든 지금까지 의리를 잘 지켰죠. 그리고 현재 뭐 성과액이 높으니까 수익도 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주주가 됐고요. 세 번째,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라면의 원조입니다. 라면의 원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한동안 좀 허송세월을 했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뭐 최근엔 뭐 농심 말고도 뭐 오뚜기도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라면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뭐 농심이나 오뚜기 같은 경우도 이게 기술력도 대단하고 맛도 다 좋긴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삼양식품의 오너나 임직원들은 우리가 원조였는데 지금 비춰줬단 말이에요. 어떤 의지라든가 정신력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존심. 그래서 일단 이거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 어쨌든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치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3주주 정도 돼 있거든요. 어쨌든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상장사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에 2천 종목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삼양식품은 어떻게 보면 개별주예요. 개별주. 그래서 개별주인 삼양식품을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다. 이게 포인트. 두 번째, 대관령 목장이 600만 평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올라간 거예요. 왜? 여러분 말이 600만 평이죠. 수도권의 신도시보다 커요. 물론 강원도에 있는 땅 한 평의 가치는 뭐 그렇게 높지 않겠죠. 그런데 상상해 가십니까? 600만 평. 분당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분당. 분당이 540만 평인가 그렇거든요. 분당보다 더 커요. 네, 그 목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삼양라면은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은 휴전선 근처에 있는 거고 강원도 지역이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는데 통일이 된다. 이거 장난 아니죠. 그리고 언젠가는 강원도도 개발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땅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600만 평 가진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이거를 중장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때가 그때 한 15,000원 정도 됐었어요. 네, 15,000원 정도. 이때 15,000원 정도 될 때 제가 이제 뭐라 그랬었냐면 이게 15,000원부터 분할 매수도 되고 10,000원 깨지면 무조건 베팅해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묻어놓으면 분명히 먹는다. 왜? 땅만 팔아도 솔직한 말로 땅값만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그 평창 올림픽 전부터 이제 올라간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땅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뭐 평창 올림픽 열리면 뭐 라면이 많이 팔려서 올라갔나요? 그럼 농심하고 오뚜기는 왜 안 올라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방송 내용 어떻습니까?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 히스토리에 관련된 거 정말 들을만 하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 많이 말씀드리겠고요. 음식료품에 대해서 한마디 더, 제가 이제 첨언을 한다 그러면, 진정한 내수주이면서, 가치주이면서 우량주인 것들은 거의 다 음식료품에 모여 있습니다. 음식료품은 의식주 중에서 식이잖아요, 식. 그죠? 그리고 진정으로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부각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음식료예요. 뭐 시멘트, 건설, 뭐 약간 비껴나가요. 시멘트까지는 이해를 해요. 왜? 시멘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테니까. 북한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근데 건설은 수주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건설사가 수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주하는 건설사만 덕보는 거예요.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철도도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차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먹는 거하고 의약품이에요. 이건 통일돼서도 말할 것도 없고 통일되기 전부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지원할 겁니다. 지금도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무슨 뭐 도로가 어떻고 통신이 어떻고 전기가 어떻고 철도가 어떻고 이거는 사치예요, 사치. 그래서 음식료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진정한 북한 테마 대박주는 음식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북한 문제가 아직은 좀 불안한 상태인데 언젠가 안정기를 찾아가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꼭 음식료품 전체를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자, 이로 관련해서 음식료품에 대한 부분도 다시 짚어드렸는데 음식료품 업종에 대한 부분은 진정한 내수주이고 가치주, 우량주에 대한 부분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5596님의 질문입니다. 효성화학을 매수가 17만 7천 원의 비중은 10% 질문 주셨어요. 자, 학 과장님, 효성화학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은 약간 높은 매수 가격대고 손절을 실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C약점 드리겠고요. 안타깝지만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다시 한번 단기로 재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효성화학에 대한 질문 학점은 C학점 확인이 됐고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4848님의 질문이고요. 지금 질문 주신 종목은 동성제약입니다. 매수가 41,800원의 비중 20% 질문 주셨어요. 학 과장님, 동성제약 질문, 이 질문에 대한 평가 어떻게 주실까요? 네, F학점입니다. 평택촌놈 차트 이론을 철저하게 위배했고요. 절대 고평가입니다. 반등시 7단 고점 매도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셨는데 여기입니다. 대충. 옆으로 수평선을 그어야죠. 네, 이쯤 됩니다. 무슨 얘기냐? 상승하는 종목을 21선, 최소한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 그랬는데, 추격 매수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절대 고평가예요. 이게 적정주가 2,700원짜리입니다.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로 보면 2,700원짜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매수 가격으로 보나, 적정주가로 보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잘못하신 종목이다 설명드리겠고, 또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설국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치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건 삼성전자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할 때 한 번만 매수하기 전에 꼭 한번 좀 검색을 좀 해보세요. 물론 적정주가 낮다고 해서 뭐 무조건 올라가고 높다고 안 올라가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고평가된 종목은 해도 단기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는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제약에 대한 부분 참 아쉽습니다. 매수가도 좀 높은 상황이고 오늘 25% 가까이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 F확정이 확인됐고요. 반등 시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죠. 다음 질문은 끝자리 5422님의 질문이고요. 후성을 매수가 11,000원의 비중이 30% 질문을 주셨어요. 자, 학 과장님, 오늘 후성이 좀 반등을 하면서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시약점이고요. 왜 그러냐? 61선과 120선 사이에서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길 바라겠고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11,000원. 그러면 라인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항상 여러분들이 잠꼬대할 정도로 얘기했죠. 자, 상승 추세형 맞죠?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으니까 이럴 때는 21선 아래,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디서 하셨죠? 여기서 하셨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손절할 때는 하더라도 21선 아래나 61선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그랬잖아요. 저는 종목 찾는 실력이 없어요. 초보자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상승 추세형인 종목 중에서 120선 아래까지 밀린 것만 기다려서 매수해도 확률이 높아져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종목이잖아요. 실제로 여기 보면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120선 깼잖아요. 깨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동그라미 구간입니다. 자, 보세요. 61선이 120선 돌파했죠. 이게 일단 상승 추세예요. 그러면 21선 아래, 61선 위, 21선 아래,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 그러면 위에서 매수하기 겁난다. 그럼 120선 깨진 것만 찾아보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리스크 관리가 된다. 그 측면 때문에 그런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후성 같은 경우에는 C약점 확인됐습니다.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6분 지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6분의 시각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발 우려와 그리고 기술주와 은행주 하락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는 속보인데요. 전일장에는 나프타에 대한 협상 타결로 인해서 좀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오늘장은 하락 출발했다라는 점 속보 내용 전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6210님의 질문입니다. 하이트 진로를 매수가 16,950원에 비중 7% 질문 주셨는데요. 자, 학 과장님, 하이트 진로 오늘 16,800원이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B학점이고요. 나름대로 성공적인 예측 매수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잘하셨고요. 손절 5% 또는 수익 10%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B학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에 대해선 10% 목표가까지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507님의 질문이고요. JW 신약을 평단가 9,116원에 비중 4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제약주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D학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정상 고점에서 추경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하시고요. 하락 추세형 종목인데 5일선 위에서 매수한다? 이건 아니에요. 결과가 좋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이거 무조건 잘못한 거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W 신약은 D학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관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840님의 질문이고요. IA를 매수가 3,800원에 비중 10%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 좀 높은 것 같은데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형적인 추격 매수와 손절 비시행으로 D학점이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에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 자체가 추격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손절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D학점을 드렸습니다.
네, 추격 매수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IA 같은 경우에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 관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7866님의 질문이고요. 삼화 콘덴서를 삼화 전기를 매수가 27,100원에 비중은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 과장님, 삼화 전기는 오늘 4% 넘게 밀렸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B약점입니다. 과정상 합리적인 저점 매수로 판단되고요. 예약점이 안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건 뭐 간단해요. 지금 이제 약간 고평가돼서 그렇고, 그거 빼고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선들 5%나 수익 10% 보시겠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종목 추세가 현재 뭐죠? 상승이잖아요. 파란색 60일선이 빨간색 120선 넘었으니까. 자, 그럴 때, 역시 똑같은 얘기 합니다. 21선 아래에서 매수하거나 61선 위에서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딱 여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매수해서 지금 손실 보았을 텐데 물론 여기서 매수해서 손실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매수를 한 거죠. 자, 정석 투자가 뭐라고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예요. 평택천놈의 정석 투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 정석 투자하시고요. 개인 투자자의 95%는 주식 투자에서 결국은 손해봅니다. 결국 망가져요. 무료 정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아무 데서나 막 인터넷 이런 데서 막 교육도 아니고 이상한 거 배우고 하면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더 보셔야 되고요.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교육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삼화전기는 오늘의 하락으로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은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 상담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 개장했고요. 개장 소식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cks give back some of the Monday's rally as texture slide라고 이제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기술주의 하락으로 월요일장, 특히 나프타 효과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 월요일장의 상승 랠리에서 오늘은 조금 하락했다. 좀 빠졌다라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좀 더 상세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좀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요, 지금 아마존뿐만 아니라 또 은행주, 골드만삭스라든가 또 모건 스탠리 같은 은행주들도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프타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가 또 유로존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를 좀 짓눌렀다라는 표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소식은 다음 기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오늘은 좀 이탈리아 사태에 대한 지금 소식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와 또 EU 간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이탈리아 채무 위기가 유로존으로 전염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 유로존 또 유럽 자산에 대한 매도세가 출회되고 또 세계 증시 역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프타 효과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전 세계 47개국 증시를 추적하는 MSCI 전 세계 지수가 0.3% 하락하고 또 유로존 증시의 주요 지수 0.8% 그리고 범유럽 지수죠. 이 스톡스 600 지수도 0.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금 이탈리아 자산이 강력한 매도세에 몰리고 있는데요. 이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과 연정을 구성한 극우 정당인 동맹 소속의 이 보르기 위원장의 발언이 오늘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즉 우리만의 통화가 있다면 이탈리아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truly convicted, 네, 아주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위기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오늘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또 정부의 자본 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년 반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로존의 은행주들도 역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도요. 이 세계 경제 시스템상 위기 확산 가능성은 낮지만 전염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시아장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은요, 일주일 동안 어제부터 이제 국경절로 휴장입니다. 이제 홍콩은 어제장 휴장했고, 네, 오늘은 아무래도 홍콩 시장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 2% 넘게 하락하면서 낙폭을 좀 확대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프타 재협상 타결에 따른 증시 견인 효과가 사라지면서 지금 아시아 지금 증시도 하락하고 있고 또 주말에 발표된 중국 제조업 지표의 악재도 역시 홍콩 증시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항생지수 전장 대비 640.49포인트 하락한 27,148.03에 맞췄고 H지수도 270.94포인트, 즉 2.46% 내려서 1,746.93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 중국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갈등이 더욱더 홍콩 증시에 반영됐다는 소식인데요. 미 해군 구축함이 지난달 30일 중국 스트래틀리 군도죠. 이 난사 군도라고 불리는 일명 이 게이븐 암초 인근 지역을 항해하던 중에 중국 군함이 41m까지 접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러면서 이 국경절 공휴일임에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미국이 남중국 해역을 무단 침입해서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장 상황이 계속해서 높여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홍콩 증시 역시 짓눌렀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유 관련 소식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펙 100달러 경신에 가는 이런 원유 가격을 막을 힘이 없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에너지 시장의 공급 쇼크를 막아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분석인데요. 사실 11월 달 이란 제재 때문에 지금 긴장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펙의 증산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효 생산량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원유의 생산량이다. 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는 하루 150만 배럴 추가 생산 가능할 것으로 말했지만 하루 55만 배럴 정도만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즉시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주요 산유국이 공급 쇼크를 막아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한 뉴욕 증시이고 내일장은 우리 괜찮절로 인해서 하루 쉬어가는 상황인데 목요일장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목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남중국해가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대립한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전략적 요충지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내일 이렇게 하세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수가 혹시라도 반등하면 반등 구간에서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안 하면 종가에 축소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장에 대한 부분은 반등 구간에서 최대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 함께 해주신 학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정석투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목요일 저녁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